네, 안녕하세요. 술담화라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창업한 굉장히 업력이 짧은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처음에 저희의 부름은 음식은 맨날 바꿔 먹으면서 왜 술은 항상 똑같은 것만 마실까? 라는 이제 물음에서 시작된 그런 스타트업이고 이름을 술담화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푸드테크 관련해서 연사전을 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받은 피드백이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온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전통주에 대해 대체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모든 걸 다 올인해가지고 뛰어들었을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주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주류 산업에서 어떤 트렌드를 보았길래 모두 뛰어들어서 지금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주류 산업 트렌드가 과연 다른 식품 트렌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 구독 서비스라는 구독 경제 자체가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 대한 잠깐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스토리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홍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식 세계화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우연히 우리수 대축제라는 AT센터에서 하는 엑스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희석식 소주, 맥주밖에 모르던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양한 술들이 있다는 거에 1차 놀랐고 2차로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에 또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3차로는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아니 한식 쪽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런 술들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니, 그런 반성이 되었고, 이게 마침 제가 그때 갔었을 때가 2017년 11월이었는데 2017년 7월부터 전통주에 한해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됐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가보니 소비기사가 있는 소비자로서 이것저것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 주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전통주를 치면 한 4,500개가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아무래도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품 사진이 뜨지 않고 19만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다분히 나 소비 의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가가지고 성인 인증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상세 페이지 큐레이션을 봤어요. 정말 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그런 소비자로서 이 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선시대 때 원래 어떤 명주로 불렸던 술이고 88년 올림픽 기반해가지고 그때 다시 복구가 되었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정도였어요. 저는 이 술이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안주랑 먹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 누구랑 어떤 상황에서 즐기면 좋은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통주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네. 다분히 그런 소비기사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결국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통주나 시장의 현실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9조 정도의 B2B 시장 규모로 구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주류 산업인데요. 이 중에서 87%가 희석식 소주와 맥주, 독과점 형태가 있고 전통주는 0.5%,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처음에 많은 만류가 있었어요. 아니 해봤자 450억 원 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냐. 심지어 스타트업, 지금 인재들은 아주 유망하고 좋은데 이 아이디어가 좀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에 다 취직을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 등등.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저도 많이 위축이 됐어요. 투자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시장이 얼마인데 얘기했을 때 450억 원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통주 시장의 현실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주를 했냐? 왜냐하면 되게 진부한 얘기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시장의 문제점 속에 개선점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주가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간단하게 굉장히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의미지만 저희는 1, 2, 3, 4 산업혁명을 겪어오면서 천편일률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베이비 부모 했을 때 4~5명의 형제가 있는 게 당연하고 형제 자매의 옷을 물려입고, 그리고 대량 생산된 품질 좋은 메이커 상품이 가장 최고로 알던 그런 시대를 넘어가지고 저희는 슬슬 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빅데이터 AI가 나만의 취향을 찾아주는 그런 시대에 와서
저희는 이제 손으로 만든 것, 감성 있는 것,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프리미엄을 얻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7%를 차지하고 있는 희석 소주와 맥주는 한 시대의 선택을 받은 굉장히 좋은 술이지만 필연적으로 점점 더 개성을 찾고 나만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통주 같은 경우는 편리해요. 물론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제 안에서의 그런 이점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다채롭습니다. 탁주, 약주, 증류주, 과실주, 기타주류 이렇게 5종류가 전통주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고 이 안에서 또 단맛술, 신맛술, 드라이한 술, 오도수, 저도수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뉩니다. 유통되고 있는 것이 전국 각지 1200개가 넘는 양주장에서 2000종이 넘는 술들이 현재 유통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반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2017년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 반등했습니다. 이런 술 음용 횟수를 따지는 건데 소주하고 맥주가 좀 줄어든다면 전통주가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편리성을 추구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통주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통주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혼술, 홈술 많이 나오잖아요. 57%의 음주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마신다 등등 굉장히 그런 수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온트레이드와 오프트레이드가 있는데 온트레이드는 식당 가서 직접 이렇게 사 먹는 거고 오프트레이드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직접 사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건데 온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오프트레이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미 다 알고 시작했다고? 전혀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갓 졸업생으로서 저희가 그냥 집중했었던 거는 전통주 맛있는데 왜 안 먹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사실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못 마시는 거다. 이걸 한번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굉장히 무모하게 사실 시작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두 다 밀레니얼 세대의 일원으로서 그런 괴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나 외동딸 혹은 두명 그 가정이 전혀 드물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저만의 취향을 찾고 나만의 개성이 뚜렷한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주류 시장의 구조가 어느 정도 그런 괴리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제 푸드테크 컨퍼런스 주제와 조금 더 식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술하고 음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식 동원 말고 그냥 주식 동원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왜 그럴까? 여기를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쉬어갈 겸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가 37개국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술을 얼마나 마시는 편에 속할까요? 이 에탄올 섭취량 기준으로 랭킹이 몇 위나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1위? 5위? 3위? 2위? 네, 지금 일단 탑5 안에 든다 생각을 잘 하시죠. 근데 예상하실 수도 있겠듯이 반전이 있습니다. 14위예요. 물론 낮은 랭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인 하면은 저도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한국인 하면은 술 잘 마시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다 한국인 하면 너 술 잘 먹잖아, 더 마셔,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생각보다 랭킹이 낮더라고요. 저희가 마시는 양을 소주로 환산한다면 1년에 152병이 나오고요. 500ml 기준 캔맥주로 366병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특히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은, 탑10 나라들은 대체 어떤 나라들일까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나라들이 평소에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나라들로 알려진 나라들도 아니에요. 결국 와인 같은 그런 주류로 남녀노소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의 반찬으로서 하나 같이 즐겨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마리아주, 음식과 술의 결혼이라고 불어로 있죠. 그래서 술과 음식
같지 않나. 이게 같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안주할 때 이게 부를 안자가 있고 편안한 안자가 있어요. 편안한 안자를 봤을 때 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술 2,000종류가 넘게 지금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조선시대는 옆집 최신의 김치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기 옆집 최신의 약주가 맛있대. 저기 뭐 옆집 뭐 김씨네는 소주 그렇게 맛있게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양주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2,000종류가 줄어드는 게 2,000종류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일단 밥 종류만 이렇게 많이 있고 저희 뭐 죽도 있죠. 만두, 뭐 국수, 구이, 보림, 국, 찌개, 탕, 찜, 젓갈, 장, 김치, 나물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술들도 사실 음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저는 주식동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일단 식품, 음식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식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 뭐 많은 나라들이 그래 왔듯이 우리나라도 다양성의 그 식품 다양성에 의미를 두지 않는 나라였어요. 감자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감자 품종이 4,000종이 넘는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찐 감자에 어울리는 감자가 있고 뭐 구운 감자, 튀긴 감자 이렇게 각각 용도에 맞게 품종별로 어울리는 그런 감자들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마트 가면은 감자 주세요. 그럼 감자 주죠. 그 품종에 대한 분류가 없어요. 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250종 이상의 닭 품종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의 토종닭을 제외하고 토종닭을 포함해서 그 점유율을 봤을 때 90% 이상의 닭 품종, 이 단일 품종으로 나옵니다. 호니시 크로스라고 이거를 저희가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때마다 외국 그런 종자 회사에다 로열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닭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1.5kg로 찌고 그렇게 빨리 찌기 때문에 튀겨 먹었을 때 그 닭 맛이 방해를 하지 않고 그 온전한 튀김 맛, 기름 맛을 느낄 수가 있는 치킨에 딱 적합한 그런 품종입니다. 토종닭 같은 경우는 1.5kg로 똑같이 크는데 2.5개월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1, 2, 3, 4 산업혁명에서 절대 맞지 않았던 품종이었던 거죠. 돼지도 지금 현재 그런 가격을 매길 때 품종이나 어떤 식으로 길러졌는지 뭘 먹였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중량에 의해서 이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이거를 이제 축산업계에서는 당연히 생산성이나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치우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렇게 사실 다양합니다. 품종이 다양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만 했을 때도 이렇게 다양한데 지금 이런 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그 수치화해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일단 딸기 같은 경우도 뭐 설향 등 해서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지금 품종 언급량이라던가 특히 이제 지역 언급량으로 시작을 해서 마트에서 아주 많이 늘고 있고요. 특수 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약 2배 정도 더 이상 비싸다고 해요. 근데 일반 토마토의 그런 구매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특수 토마토의 구매 횟수가 늘고 있다는 점. 이베리코 돼지 요즘 유명한 거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SNS 언급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기한 수적으로 빨리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드라이 에이징 돼지고기 프리미엄 더 비싸? 근데 살 수 있어. 드라이 에이징이니까 이베리코 돼지 살 수 있어. 이베리코니까 이런 걸로 그 품종이나 특징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쌈채소류 중에서 2011년까지는 80%가 상추하고 깻잎 이렇게 두 가지 품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정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 먹을 때 상추하고 깻잎만 나왔지 뭐 다른 채소는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그 스스로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 정도 2011년에 재배 면적이 4,691 헥타르 대전 면적량이 지금 3,484로 줄어들고 그럼 구매 금액도 평균 구매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 쌈 채소류의 시장은 줄지가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 다른 쌈 채소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소비를 시작했다. 케일, 로메인, 아스파라거스 등등 많이 남아있죠. 라면도
1980년도에서 1999년도까지는 오뚜기하고 동심에서 1년 연평균 새로운 라면을 출시한 개수예요. 3개밖에 없고 2000년에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4.6개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즘 2016년에서 2018년 이 두 해는 한 해 평균 13.5개의 새로운 라면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2007년에는 반 이상이 인스턴트 커피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원두, 산미가 있는 콜롬비아 원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서 먹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15분이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사람들은 어떻게 그 편리를 추구할까? 이거는 조금 더 진부한 얘기들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온라인에서 판매가 더 이제 성장률이 빠르다는 거. 지금 절임 배추의 성장률은 구매 수는 정체된 반면 이런 완성 김치는 구매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완성 반찬도 많이 늘고 있는 반면 그런 가구당 최소 원재료 구매액은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줄고 있고 완성 반찬류 같은 경우는 아까 1, 2인 가구 연별 구매액 같은 경우는 또 늘고 있고 즉석밥 구매액 같은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전혀 신기하다 하는 게 전혀 아닐 거라고 저도 이제 느껴지고요. ASMR 시장 굉장히 유명하죠. 가정 간편식. 이게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2배죠.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은 뭐 개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편하게 먹는 것도 추구를 한다. 근데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다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식품 관련된 편리성은 아니지만 잠깐 다시 그 주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한 64개국 정도에서 온라인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온라인에서 주류 가능한 나라 중에서 약 8% 전체 이커머스 소비자, 온라인에서 아무거나 FMCG 모든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서 온라인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8%라고 합니다. 예. 근데 유독 영국, 중국, 일본만 이 평균의 3배를 웃도는 높은 온라인 주류 구매자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도대체 왜 더 많이 살까? 보니까 이 나라들은 전 세계 그 전체 이커머스 소비자 중에서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 2등, 3등, 4등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 유통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식품 업체에 대한 아무래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나라가 1등인 만큼 온라인 주류 판매 시작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잠재성이 있는 시장이 아닌가. 네, 편리성이랑 관련이 없지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편리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제 예전에는 기업이 SPC만 따지면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SPC만 따지면은 웬만한 그런 소비자들 다 타겟팅 해가지고 잘 팔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고객이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들의 정말 일상을 책임질 수 있어야지 그 지속 가능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와 데이터 수집.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CJ 같은 그런 대기업도 올리브나 온스타일 같은 쿡방을 하는 미디어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어서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SPC 같은 경우는 물론 해피포인트로 데이터 수집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결국 이 사람의 취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파리바게트와 파리페라스는 왜 있을까요? 이것도 저도 여기 지금 SPC에 오신 분이 계시지만 읽었을 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냉동 생지를 이제 보내주면은 그거를 거기에 있는 전문 이제 파티셰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반죽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모양에 맞게 성형만 해가지고 바로 구워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근데 파리 크로상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트보다 한 1.5배 정도의 가격이 더 비싼 대신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파티셰씩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프리미엄이죠. 그리고 패션 파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 랩실이래요.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다 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패션 파이버에서 인기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카리크라스로 넘겨가지고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반응이 정말 계속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취향 저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은 파리바게트로 최종 출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드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좋은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수치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푸드 트렌드라는 책에서 제가 사실 80% 이상 많이 얻어온 거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런 수치들을 머리에 달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시대는 생산성과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천편일률성에 익숙해져 있던 시대였지만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구독경제, 그래서 술당원은 왜 구독 서비스 했는데?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경제가 왜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독경제는 소유보다는 경험이에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서 전통주 보내주면 또 소유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소유를 하는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싶다예요. 저희가 더 이상 뭐 어디 예산 갔을 때 충남 예산 갔을 때 수덕사 유명한데 수덕사 가자 혹은 흔들바위가 유명한데 거기 가자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절대 안 그래요. 저기 백종원 TV에 무슨 뭐 맛있는 나는데 거기 갈래? 여기 카페 유명하다던데 거기 갈래? 이런 경험에 중시하는 게 지금 여행에서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일맥상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경험, 이게 구독경제의 본질인 것 같고요. 구독경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첫 번째가 보충, 리플레니시먼트에서 뭐 기저귀 같은 거 항상 뭔가 내 취향을 파악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괜찮은 거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게 이제 구독 서비스, 첫 번째 구독 서비스 리플레니시먼트고 큐레이션, 그야말로 취향과 이런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 술다머리가 있죠. 그리고 액세스, 넷플릭스나 밀리에서게 혹은 퍼블리 같이 그런 독점적인 그런 접근을 주는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푸드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 경제가 앞으로 5,300 억 달러, 이제 한 560조 원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함께 소유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공유 경제지만 개인 맞춤형 한 명이 그걸 경험하는 것이라면 구독 경제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질은 보충, 리플레니시먼트 같은 경우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거. 나 기저귀 떨어졌네 이거 또 사러 가야 돼. 이런 게 이제 그런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본질이라면 큐레이션은 한 카테고리 안에 정말 다양한 상품이 있다면 거기 그 다양한 것을 조금씩 경험해보는 것. 그게 본질이고 세 번째 액세스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맥킨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독경제의 장점은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가능하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먼저 구독자분들이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이런 그 수를 보내준다고 오케이 그럼 나 지금 구독 결제 걸어놓을 거야. 이분은 앞으로 결제하실 분입니다. 물론 뭐 결제 취소하는 분도 중간에 계시고 아니면 뭐 잔액이 부족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결제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 비율은 일정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작은 비율을 뺀다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수요예요. 저희는 먼저 예약자 리스트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수량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도 용이하죠. 그리고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전 세계의 구독 서비스 비율을 따져봤을 때의 수치인 건데 구독 서비스 업체를 한 개도 모르는 비율이 47%, 거의 절반이고요. 구독을 고려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구독을 하는 사람은 55%. 그리고 3개월 이내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지 않아요. 3분의 1. 힘들게 마케팅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유치해 왔는데 3개월 이내 3분의 1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그런 수치입니다. 반이 6개월 이내에 이탈을 한다고 해요. 구독 서비스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왔다가 조금이라도 내 취향에 맞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나 돈 좀 아끼고 싶어 한다면은 바로 이제 내치는 게 가계부를 쓰다가 돈을 좀 생각보다 많이 썼네 했을 때 어디서부터 줄일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구독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그런 좋은 소식도 있어요. 1년 이상 구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보충, 리플레니시먼트 분야 같은 경우는 45%고요. 그리고 큐레이션, 액세스 쪽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이거는 적지 않고 사실 이들만으로도 사업체가 특히 저희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영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소유보다 경험, 이게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구독 경제냐 하면은 이 구독 경제가 다양성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주는 것과 또 편리성, 집으로 알아서 제값 알아서 리마인드 해주고 알아서 문 앞으로 찾아오는 그런 편리성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렌드 세 개가 크게 있는 것과 구독 경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정말 대략적으로 피상적으로 공유를 하는 정보에 만족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이거를 나만의 일상 안에 끌어들이는 것에 비로소 만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분이 남았습니다. 저희 술담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술과 사람의 담화, 사람과 사람의 담화, 그런 소통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어라 마시나 술자리에서 술게임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재밌지만 술자리에서 또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담화, 친구끼리의 담화, 연인과의 담화. 좀 더 술자리에 있을 때 다른 분위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진득한 소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좋아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런 소통을 위한 이 세상의 술자리를 더 다채롭게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전통주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전통주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천편일성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희는 술자리를 다채롭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기업이고요. 저희의 미션 2,000여 넘는 전통주 중에서 전통주를 진입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게 저희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이 구독 서비스. 어차피 2,000명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고를 수 없을 거라면 전통주 소믈리에가 직접 구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큐레이션과 함께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를 해보자. 그럼 어떠냐?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거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는 한 달에 2병에서 4병의 전통주가 꼬박꼬박 큐레이션과 함께 배송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 1월에 20명의 구독자를 시작해서 5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대부분은 90% 정도는 전통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뜻은 지금 450억 원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 전통주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잠재적인 그 87% 안에 있는 소비자들이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담화 마켓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잠재적 소비자로서 술을 구매하다 포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런 괴리들을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왔을 때 나 전통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분의 퀴즈를 통해서 5종류의 전통주를 저희가 추천을 해줘요. 당신은 아마 산미 있는 술을 좋아할 것 같아. 산미 있는 커피 좋아하고 카페에서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마신다고? 그럼 산미 있는 술 추천해줄게. 이런 식으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추천 서비스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퀴즈가 있고요. 저희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는 한눈에 이 술이 어떤 맛인지, 어떤 향맛 피니쉬가 있는지, 어떤 안주랑 잘 어울리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비전에 맞게 술자리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취급하고자 해요. 술뿐 아니라 술 안주, 혹은 술잔, 막걸리 키트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쇼핑몰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혹시 술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영상으로 전통 혹은 술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저희의 미션 전통주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를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저희한테 큰 매출 증대와 이런 걸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품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미션에 부합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다양한 가성비를 제공하는 업체,
양조장에게는 홍보, 새로운 시장, 콘텐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말 좋은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때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소맥하시나요? 감사합니다.